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데요. 이게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를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고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했어요. 정말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세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복잡해서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딱 골려서 깊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 분석, 정부 보도자료 원문,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번 대책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뭘까요? 역시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12곳을 동시에 그것도 여러 규제로 그냥 꽁꽁 묶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뭐랄까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요. 규제의 종류, 그리고 범위, 또 강도? 이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더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카드까지 한 번에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과거 정부들이 좀 시장 상황 보면서 단계적으로 카드를 썼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비유하자면 마치 온갖 재료를 다 넣고 아주 강력한 압력으로 쪄낸 그런 규제찜이라고 할까요? 규제찜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건 정말 초강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건 좀 예상 못했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마 국토교통부가 단순히 집값 상승세 잡는 걸 넘어서 아예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거 아니냐?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근데 용어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각각 어떤 규제고 정확히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이건 바로 내일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분당, 수정, 중원 다 포함, 광명,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까지 총 12곳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아서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예외 없었습니다. 다 포함됐죠. 이렇게 지정되면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대출 규제 강화겠죠. LTV 아시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게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로 제한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대부분 지역이 이 두 가지로 동시에 지정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LTV 40%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40%로요? 네, 그렇죠. 여기에 또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중과, 물론 양도세 중과는 지금 유예 중입니다만, 그리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이제 2년 보유는 기본이고 2년 실제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붙는군요. 네, 그리고 청약 조건 강화. 이런 다양한 규제가 그냥 동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만 해도 벌써 복잡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네,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입니다. 적용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효력 발생일이 다릅니다. 이건 10월 20일부터예요. 20일부터? 네, 이 구역 안에서 주택, 아파트 포함해서요. 이걸 사려면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요? 그냥 신고가 아니고요? 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죠.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가 신청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게 실제 거주 목적, 이걸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 증명? 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면 그 후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까지? 그렇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 있잖아요. 소위 갭 투자.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니까요. 갭 투자가 막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 강남 같은 데 지정됐을 때 실제 거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니 왜 더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기려 하냐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허가가 불어대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 그런 우려도 있군요. 네, 그래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라던가 허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게 좀 헷갈립니다. 16일부터 적용되는 규제? 그리고 20일부터 적용되는 규제. 이거 자칫 잘못 알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지금 계약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은 반드시 명확히 구분하셔야 해요. 자,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관련 규제들, 그러니까 대출 한도 축소나 세금 중과 청약 조건 강화 같은 것들이요. 이건 잔금일 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10월 16일 이후면 적용됩니다. 아, 잔금일 기준? 네, 계약 자체는 15일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거나 은행에서 잔금 대출 받는 날짜, 그게 16일 이후면 바뀐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아, 이건 또 계약일 기준이고요. 네, 10월 20일 이후에 계약서를 쓰는 건부터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잠시 5일장이 열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5일장이요? 왜죠? 그 기간에는 강화된 대출이나 세금 규제는 받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는 피해서 계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하, 그 틈새 기간이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 10월 18일에 계약했다면 LTV 40% 같은 규제는 적용되지만 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상태였던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 실수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픈데 그럼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대출,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들고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이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규제 지역들에서는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도 LTV,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 40%로 묶입니다. 무주택자도 40%요. 네, 기존의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가능했던 거 생각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만약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라면 해당 지역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LTV 0%예요. 2주택자는 아예 안 되고요. 네, 원칙적으로는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택 가격대별로 대출 총액 한도까지 설정했어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억 원요? 25억 넘어도? 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LTV 40% 규정도 동시에 적용되니까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이 최종 한도가 됩니다. 아, 둘 중 낮은 금액으로? 그렇죠. 가령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LTV 40%면 4억 원이잖아요. 그게 가격별 한도 6억 원보다 적으니까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끝이 아닙니다. DSR 규제도 강화됐는데요. 그 스트레스 DSR 하한선이라는 게 1.5%에서 3%로 올랐습니다. 스트레스 DSR 하한선. 좀 어려운데요? 네, DSR은 아시죠?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좀 반영해서 대출 심사를 더 빡빡하게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하한선을 올렸다는 건 설령 실제 금리가 낮아도 최소 3%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해서 대출 한도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아,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10월 29일부터는요. 1주택자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면 다른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라서 이것도 당신의 자금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 대출 문턱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네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선 현금이 충분한 자산가들, 이분들에게는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강남 3구 이런 곳에서는 서울 전역이 함께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좀 줄었다, 이런 반응도 일부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역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입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젊은 층이나 서민들, 이들에게는 거의 뭐 치명타에 가깝습니다. 치명타요? 네.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기존 LTV 70%면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LTV 40%로는 2억 4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필요한 자기 자금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의 2억 가까이 더 필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구매 계획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눈높이를 크게 낮춰서 원래 원하던 지역이나 크기보다 못한 곳, 뭐 하급지나 더 작은 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현금 부자들한테만 유리한 구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에 잔금일이 16일 이후로 잡혀있던 분들 중에서는 갑자기 줄어든 대출 한도 때문에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들려오더라고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대책 발표를 보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세율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자체가 강력한 세금 규제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번에 직접 증세 방안, 예를 들어 뭐 종부세율 인상 같은 걸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이미 매우 강력한 세금 규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정 자체가요? 네, 왜냐하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물론 이건 현재 유예 중이지만 언제든 부활 가능,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아까 말씀드린 2년 거주 요건 추가,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등록할 때 주어졌던 각종 세제 혜택들, 뭐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거, 이런 혜택 축소,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 자동으로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까지 용인 수지구에 있는 주택을 사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 16일부터 취득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지정 자체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보도자료 말미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운영 계획을 언급했어요. 아, 연구 용역이랑 TF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향후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상을 포함한 더 큰 규모의 세제 개편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딱 집어서 언급한 점이 좀 의미심장하죠. 다만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 이렇게 민감한 증세안을 발표하기는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면 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같은 걸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우세합니다. 대출, 세금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에 대한 감시도 훨씬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검증도 훨씬 깐깐하게 진행됩니다. 국토부랑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조사 수준으로 정밀하게 증여할 계약서나 이체 내역, 또 계약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띄우는 거나 특정 단지 시세 담합하는 행위, 불법 중개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들,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청 인력까지 동원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집값 상승세는 좀 꺾일까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낙 강력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도 일단 멈추거나 둔화되는 이른바 숨고르기 또는 관망세 국면, 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숨고르기 국면? 네,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2, 3개월, 길게는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과거 강남 사례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강력한 규제 환경에 점차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요? 네,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거나 적응하면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당장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고 판단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자금 여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앞서 계속 강조했던 10월 16일 그리고 10월 20일 16일, 20일 네, 조정 투기과열지구 효력 발생일과 토지거래 허가 효력 발생일, 이 기준 시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금 출처 계획하고 관련 증빙 서류는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투명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계획이었다면 글쎄요, 실거주 일부랑 대출 제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 비수도권 거주자의 투자는 어려워졌다. 네, 거의 막혔다고 봐야지요. 반면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자금 압박을 느끼거나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일부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급매물이요? 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라면 당분간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좀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런 급매물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 이걸 엿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겁니다. 막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정말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